바른정당의 유승민 신임 대표, 이제 이번에 당대표가 됐던 유승민 신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지 않았고요. 네. 당 차원에서 당장 대응할 뜻도 없다고 내비쳤습니다. 네네네. 그는 검찰 수사가 이전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될지 여부도 아직 불분명하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간단하게 밝혔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이제 인터뷰에서 MB가 보수층에서조차 인기가 별로 없다는 점이 취약점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홍준표 지금 당대표도 별로 그렇게 썩 MB랑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요. 당시 MB 이제 대통령일 때 법무부 장관을 내심 원했던 걸로 이제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 얘기가 돌았었는데, 뭐 그거를 MB가 전혀 콧방귀도 안 끼니까 이제 홍준표를 법무부 장관 시키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이제 논리적인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제 우리 군한테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야, 우리 저기 누구 도망가니까는 가만히 있어. 우리 잡으러 가는 거니까 너네 흥분하지 마.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처음에 그 사람은 전쟁 난 줄 알았대요. 전쟁 났다 이거 막 내려온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고 그 16분이 걸리죠 그러면. 다만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되는 과정이 1시간 넘게 걸려서 그건 문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잘 보고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허수아비 되는 것이죠. 바리사장 되는 것이지요. 그게 싫으니까 이제 문 닫는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더 받아갖고 이 서청원과 누굽니까 최경환을 밀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 여론이 만약에 올라오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면은 안 되죠. 네. 왜냐?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서청원의 녹취록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비정통시사 팟캐스트 디스펙트 시즌3 72번째 방송입니다.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디스펙트 함께 만드는 기자들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기획팀의 이재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정기현 기자가 정치부에서 몇 일정이 있어서 급파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후배 기자를 불렀습니다. 이재호 기자, 이런 방송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학교 후배예요? 어떻게 네? 학교 후배예요? 어떻게? 아니요, 언론사 후배죠. 네, 저 잘 몰라가지고. 네, 이런 방송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는 뭡니까? 네. 혹시 대구 출신이신가요, 혹시? 예, 출생이 대구긴 한데요. 그렇구나. 네, 여기 딱 느낌 오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몰랐어요. 이 동네는 딱 느낌 오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포위되어 있는 기분이네요. PK에게 포위된. 네, 그래도 뭐 지진이 나서 네, 모두 슬프니까 제가 또 함부로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네, 저희 녹음하는 날이 16일인데요. 15일 오후에 포항 쪽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대혼란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경주 지진 때보다 어떻게 피해 상황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온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각종 취재들을 했는데 어떤 상황 좀 보시기에 좀 어떠시던가요? 지금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같이 동네에서 친하던 친구 집 앞에서 이제 큰 붕괴 사고가 생겨가지고요. 네. 친척 집으로 피난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보 사진도 받아서 이제 보도도 하고 했는데요. 네.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좀 지난해 경주 지진보다 많이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정부 대응이 그래도 지난해 실수를 토대로 해서 좀 타산지석을 삼았는지 조금 빨라진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경주 지진이 발생한 뒤에 재난 문자도 대단히 늦게 오고, 또 지진 방제 관련된 어떤 중앙정부 대책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게 나와서 여러 부분에서 비난이 일었는데, 이번 정부 대응은 그럭저럭 지금 상황들을 잘 수습하고 또 안심시키는 방향을 가고 있고, 또 수능 연기 결정 같은 경우도 어제 오후까지는 연기가 없다는 쪽으로 가다가 저녁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일단은 안전 문제가 우선이긴 하니까 수능도 포항 지역에 있는 시험장들 몇 군데가 파손이 돼서 그대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지역 수험생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거나 혹은 안전의 문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연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발생한 상황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후속 일정들이 잘 정리되어야지만 수험생들의 혼란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거의 온전한 데가 없대요. 그 시험장들이. 네, 그러게요. 창문 다 깨지고 날씨도 네. 추운데 네, 그게 영어 듣기 평가도 못할 정도로 네. 전기 다 끊어지고. 네. 큰일 났어요 이거. 네, 어제 뭐 건물들 사진을 보니까 뭐 특히나 뭐 1층의 필로티가 거의 뭐 붕괴 직전으로 내몰린 그런 사진도 보였고 또 뭐 뭐 외벽이나 아니면 뭐 창문 이런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경주 지진 때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건물들이 막 무너져 내린 모습들로 시민들이 상당히 패닉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경주는 진원이 저기 땅 밑으로 더 들어가고 요거는 땅에 가까워 갖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더 큰 지진 나면은 다 무너지겠더라고요, 건물이. 네. 이게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들이 주로 지금 이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경주, 포항 이런 쪽인데 대체로 우리 그 원전들이 이 동남권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진이 발생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큰일 났어요. 지진 나면 다 무너져요 이제. 예. 내진 설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 지역도 내진 설계 비율이 그닥 높지 않고 20%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 새롭게 지어진 도시 세종시도 내진 설계 비율이 대략 30%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지진들이 앞으로도 점점 조짐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더 발생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서 누차 하는 얘기지만 근본적인 좀 지진 대책이 나와야 돼서 내진 설계 해도 무너져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렇죠. 예, 내진 설계 많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차장이 없었고 주차장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필러티인지 뭔지 만들었는데 무너진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것도 아파트에서 또 뭐 요즘 이제 1층이 좀 인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거기 그런 건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도 1층이 이렇게 좀 필러티 형식으로 지어지는 데가 많아서 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좀 낮으니까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층수가 높은 아파트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진을 느꼈어요? 저요? 네. 네, 느꼈습니다. 저는 어디서 경주 지진 때는 못 느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지진 때는 사무실에 앉아서 엉덩이 한겨레 사옥에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한간에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 언론사들 기자들이 지진을 느꼈다. 네. 그런데 지진을 느낀 기자가 있고 안 느낀 기자가 있다. 네. 건물을 허투루 지은 데는 느꼈다. 한겨레 건물을 허투루 지어서 느낀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겠네요. 제가 근데 반론을 해줬습니다. 왜요? 저 지진에 잘 견디려면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흔들려야 된다. 안 흔들리면 부러진다. 그렇죠. 네. 한겨레 건물을 과연 그래서 흔들린 것인지 아니면 허투루져서 흔들린 것인지 그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한겨레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그래서 거의 동시에 그런 그 지진을 느껴가지고 어제 저희 팀 내부에서도 아주 패닉이 일었었죠. 그 정도였어요? 네, 아니 그거 진짜 허술한 것 같은데 한겨레 건물이 허술하네요. 근데 막 뭐 엄청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니었고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였던 거여서 그 정도가 다행히 저희가 그런 정도였으니까 포항이나 뭐 대구 이렇게 인근 그러니까 완전 그 중심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특히나 높은 아파트에 당시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그런 울렁거림이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데 네. 그 흔들려갖고 다 뛰쳐나오고 난리 났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그 생방송으로 다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의 뭐 고베 대지진 수준이더라고요. 네네네. 여하튼 그 지진 상황은 좀 잘 수습이 됐고 지금 뭐 그 이재민들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좀 이런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정부 쪽에서 빨리 대응하고 있으니까 좀 특별 지원금 같은 부분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혼란에 빠진 분들에 대해서 잘 위로하고 또 경제적인 대책까지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저희 오늘 방송은 그 지지난주에 다스 얘기를 주로 해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서는 다스 얘기만 중심으로 해드렸고요. 이번 오늘 방송에서는 다스 외에 이명박의 목을 거느고 있는 검찰 수사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세우고 또 반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고 또 그 반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정치 개입 댓글을 달았던 군 사이버사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에서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 코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그 중동 국가인 바레인으로 초청 강연 때문에 출국을 했는데 이때 기자들하고 만나서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길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저렇게 응대했는지 등에 대해서 방송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재호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지난 7일 김관진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서 15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조사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부대 증원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사이버 사령부 증원만 독특하게 지시했다며 이후 증원 계획을 한두 차례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이 이 군 사이버사 문제 관련해서 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하고 주로 실무회의를 했다는 진술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좀 어떤 건가요? 네,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증원 계획 등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김태효 전 기획관이 배석했다고 합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 뒤 김태효 전 기획관과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과 함께 사이버 사령부 증원 회의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79명의 군무원을 선발해 이 중 47명을 530 심리전단에 배치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문건에는 VIP 강조사항으로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김관진 전 장관이 이런 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다음 그 VIP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군무원을 무리하게 증원한 것은 맞지만 당시 디도스 공격 뒤에 국가의 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정치 개입 댓글이랄지 뭐 블랙리스트 관리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 뭐 자신의 짐작을 말했을 뿐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증원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검찰은 일단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받는 인물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태효 전 대외전력 비서관인데요. 기획관인데요. 이 사람은 누군가요? 성균관대 교수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번 진술로 김태효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의 군 정치 개입 문제와 국정원의 불법 정치 선거 개입을 규명할 핵심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 14일 김태효 전 기획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요. 김태효 전 기획관은 최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권고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태효 전 기획관은 대선 캠프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운 인물입니다. 2008년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파문으로 물러났던 2012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통했습니다. 네, 지난 6일 그 국정원 개혁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색깔론을 위해서 그 주로 새누리당 쪽에서 제기했던 이 대화록 유출을 주도한 사람이 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 관계자다 뭐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외교안보 수석실 산하에 이 김태효 전 기획관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이제 김태효 전 기획관이 이제 한겨레 쪽에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가서 사실관계를 얘기하겠다. 단 언론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진술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군 사이버사 증원 지시, 이게,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해서 그게 그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전에 한겨레가 이미 문서를 확보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3일치 한겨레 보도에서 2012년 총선, 그러니까 4월에 있었던 총선과 12월에 있었던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인력 증원을 2010년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
간주하며 직접 지시한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2012년의 두 번째 지시에서는 사이버사가 청와대에 댓글 공작 보고를 하던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활동의 불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증언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커졌다는 보도였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지시가 두 번 있었는데 2010년이랑 2012년 그 두 가지의 차이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그 상황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죠. 네, 당시 확보된 문서 이름은 2012년 1011 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국방 대비 문건인데요. 1011 부대는 군 사이버사를 뜻합니다. 40여 쪽 분량으로 연재욱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참모장의 서명이 들어있는 이 문건에는 2012년 2월 1일 대통령 인력 증원 재강조,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가 2010년 1월 11일에 창설했던 해인 2010년 11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구두로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 인력으로 보강할 것, 현역병은 복무 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군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처음 지시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2012년 재지시를 한 사실도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군 사이버사하고 관련해서 지시를 내린 게 두 번 정도 지금 확인이 돼서 2010년에 첫 번째 지시가 있었고 2012년 2월에 그 두 번째 지시가 있었던 건데 이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시의 경우에는 그 MB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의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 2월 이게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을 10개월 정도 앞두고 있던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때 지시는 MB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이 정황상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달 1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KGX라고 하는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체제와 그 군내 인트라넷인 국방망을 통해서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이게 462건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어 목적으로 설립된 이 530이라고 할 뻔했네요. 530 심리전단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해서 유명인들의 SNS 동향 그리고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 광우병 촛불 시위 관련된 동향 이런 것들을 주요 군 작전망인 그 KGX를 통해서 청와대 112 사이버 동향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째 지시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이렇게 군 사이버사가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한 행위 자체를 계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 개입과 그리고 뭐 이런 SNS 동향 살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이미 대통령이 알고 이 사이버사 인력들을 증원하라라고 지시했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뻔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문서로 확인되고 증거로 확보되는 거는 이제 수사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니까요. 저 검사 아니니까. 앉아있는데 뭐 제가 네.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이 김관진 장관 때 그 김관진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생기긴 했는데 김관진 장관 때 아마 국방부 직속 부대가 됐을 거죠? 네. 잘 모르지만 제가 군대를 안 가가지고. 그러세요. 엄청 힘든 군대 생활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맨날 민원 처리하고. 네, 4주 동안 죽음에. 네,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막 죽음에 똑같은 요구하고. 그때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이제 편성한 것부터가 뭐 그런 의미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혼자서 추측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 김태호 기획관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 또 하나 있어요. 천영우 수석, 당시 천영우 수석이라는 사람하고 2010년부터 그게 거의 이제 이명박 정부 대외 정책의 원투펀치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작업들이었을 거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뭐랄까 제재를 가하고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대화를 열지 않겠다 이런 기조였는데 그 주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그 주도하기 전에 물론 이제 금강산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기조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 김태호 씨와 천영호 씨는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열심히 지면에 글 쓰고 이러는데
지금도 북한은 아주 뭐 거의 박살날 정도로 제재를 해야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주장 이때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참여정부 때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이거부터 뭐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되니까 아마도 그것과 이 참여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의 논리적 흠결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갖다가 여론화시키고 뭐 그랬겠죠. 그런 과정에 핵심적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촛불 겪고서 이러면서 이 언론이 왜 이러냐 나한테 네. 기사가 왜 이러냐 기사 댓글들이 다 왜 이러냐 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명박 대통령 언론들을 박살내야 되겠다고 네, 인터넷 할 줄 아는데 거기 달리는 댓글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냐 이게 왜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네. 그 뭐 제가 볼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야 이거 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이 내가 이럴 리가 없다. 내가 600만 표 이상으로 내가 당시 정동영을 이겼는데 이럴 리가 없다 이게. 가갖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종북 아니냐. 왜 광화문에 촛불을 100만이나 드냐. 네. 종북 아니냐 이거. 네. 종북은 이꼬르 민주당 아니냐. 그래서 시작된 일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KGX로 보고를 했다는 것도 사실 웃긴 얘기죠. 네. KGX가 뭔지 전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주소 들어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 체계. 그냥 말만 들어도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무슨 예를 들면은 훈련할 때 어떤 작전 지시라든가 이런 거를 유통하는 그 회선이기 때문에 외부와는 단절되어 있는 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업무용 인트라넷 망하고도 다른 망이에요, 이거는. 네네네. 다른 망이고 주로 군사 정보와 이런 작전 명령 같은 거를 주고받는 망인데 여길 통해서 댓글을 뭘 달았고 댓글을 몇 개를 달았는데 그래서 이 여론이 효과가 어떻게 났고 이 변화된 여론의 효과가 신문의 기사에는 어떻게 반영됐고 네. 이런 거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냈고 청와대로 보내서 청와대가 이거 받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런 보고서를 보낼 때는 개통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뭐 국방부에 주고 뭐 국방부는 어디에 주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할 수 있는 통로가 KGX인 거죠. 네. 이 KGX는 군 부대 중에서도 중요한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일반 다른 뭐 부처나 이런 데는 없는 것 같고 국정원이나 청와대 이렇게 정도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대요. 제가 뭐 기자가 기사 쓰면 기사를 믿어야죠. 제가 어떻게.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바로 직보하려고 이제 KGX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럼 청와대 직보가 됐으면은 김태호 비서관, 김태호 기획관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만 보고서 그렇구나 이랬을까요? 왜 바빠 죽겠는데. 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지 않았을까? 알면은 보면서 만족스러워하기도 했고. 이거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되냐? 이거 더 좀 다 해봐. 이렇게 지지도 하고. 네.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김민아 씨의 말씀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 군 사이버사를 만든 것도 그렇고 국정원에서 뭐 이런저런 정치 개입을 하고 한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들의 업무 자체가 주로 안보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군사도 그렇고 뭐 이 국정원의 그 정보 수집 같은 경우도 대체로 뭐 북한이나 아니면은 뭐 각종 뭐 외국에 있는 어떤 그런 뭐 국내에 어떤 분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그런 안보 단체잖아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국내에 있는 어떤 시민들이 댓글을 쓰고 의견을 내는 것들을 자기하고 의견을 반대하면은 그들도 이제 안보에 위협되는 세력이다. 뭐 이렇게 느끼고 이제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고 거의 이제 그 댓글을 그 안보 차원에서 그냥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를 처음에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만들 때는 아마 그 군사 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북한이 실제로 이제 뭐 해킹도 하고 뭐 디도스 공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그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이 편성이 바뀐 이후에 한 걸 보면은 사실 뭐 이 댓글 단 거 외에는 사실 뭘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고 오히려 막 해킹 당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국방부 무슨 망이 해킹을 인트라넷하고 뭐 외부 인터넷망하고 분리해 놔야 되는데 그걸 다 뭘 고치다가 서로 연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시 분리시키는 거 잊어버려가지고 그 다 해킹당하고 뭐 작전 기록 이런 거 다 넘어가고 뭐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지도 않고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막거나 또는 파악을 잘 하려면 해야 되는 주체는 사이버 사령부죠. 사이버 사령부 그런 것도 안 하고 모르겠네요 뭐 이러고 밖에다가 무슨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비밀리에 뭘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나 했으니 그럼 사이버 사령부는 왜 국방부 장관 직속이 된 것이냐. 뭐 이런 거나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집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북한군은 지금 우리 군 사이버사보다 이런 쪽으로 사이버 쪽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요원들이 숫자가 뭐 몇 배가 더 많은데 우리는 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 사람들 세계관은 지금 인터넷 언론에 댓글 달고 이런 거, 한겨레 신문 댓글 달리고 이런 거, 그거 다 북한 사람이 인터넷에서 접속해갖고 달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 댓글도 전부 다 한겨레 욕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가서 같이 댓글을 달아서 규정을 맞춰야 이게 말이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댓글 이런 거 말고 좀 해킹이나 이런 거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화이트 해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이나 좀 하고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 북한 무슨 전사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전사망에 침투를 해서 뭘 빼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물론 이제 말하기로는 국회 국방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말하기로는 다른 작전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군이 무슨 작전을 했다를 언론에 썰고 이러면은 너무 또 북한에게 다 실시간으로 이제 쟤네들이 뭘 했구나가 파악이 되니까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능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무능한 이유에는 할 일들을 안 하고 이런 댓글이나 다른 이제 엉뚱한 일이나 해서 문제가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인터넷에 댓글이 달리는데 그걸 국민들이 비판하고 또 이런 반감을 가지고 이런 것에 표현이 더 많지 북한 사람이 와서 그걸 달았겠냐고요 그거를.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김관진 전 장관이나 김태효 전 비서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 인식들이 상당히 좀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이 충성스러운 우리의 무인 김관진 전 장관의 어떤 그런 구속과 관련된 상황들을 상당히 애처롭게 보도하는 보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이재호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5일치 조선일보 일면 단독 기사를 보면 이게 왜 단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김관진 전 장관이 지난 10일 영장 실질심사 마지막에 한 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사 쓸 게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적폐청산 재판에서 나오는 워딩으로 일면을 거의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김 전 장관이 판사가 재판을 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 건이 죄가 된다면 장관이었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네, 조선일보는 국정농단 사건이 시작된 뒤 국민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수감자들을 많이 봤는데 그중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사람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라면서 그는 뼛속까지 무인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의 구속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통했다. 그는 지난 10년 이상 대한민국 안보의 간판이었다. 그런 그가 정권 교체와 함께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보도를 보면 정말 조선일보가 이 김관진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군인을 시키라고요. 군인을. 국방부 장관 민간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합참의장하고 전역한 사람이라고요. 왜 무인이라고 자꾸 그러고 그거 한 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심지어 청와대까지 일했던 분인데 핵심 직책을. 군인을 시키라고 군인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마치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군대 다시 보내라고 이등병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충성스러운 일들을 다 했는데 지금 이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이런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읽힐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분은 지금 현재 구속된 범인입니다. 그래서 핵심 혐의를 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역 군인이었던 연재욱 전 군사이버 사령관 등에게 이제 여권 당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당시 민주당을 비난하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군조직을 이용해서 정치에 관여한 혐의가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아시다시피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고요. 그리고 군형법에서도 군인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정치 관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군인들이 이 무력으로 정권을 창탈한 그 어두운 역사들이 꽤 한국 사회에 있잖아요. 뭐 특히나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5.18로 짓누르고 12.12를 했던 전두환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역사를 고려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하고 별도로 군인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재차 강조해 놓은 그런 헌법의 원칙이 있는 건데 이런 원칙들이 MB 시절에 뭐 전부 다 깨져나간 거고 그 중심에 김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군이라는 것은 그 민주주의의 원리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뭐 상명하복이고. 상명하복이죠. 네. 그다음에 어떤 우리 민간에서 어떤 공유하는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잘못을 해도 물론 이제 밖에서 저지른 잘못과 안에서 저지른 잘못 다 따로 이제 뭐 판단해야 되겠지만 네. 군형법이나 이런 것에 적용을 받고 처벌도 훨씬 더 강하게 받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논리와 질서가 다른 조직이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네. 조직에서 굉장히 그런 조직에서 통용되는 논리를 밖으로 가져와서 일반적인 정치나 행정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 민주주의적 어떤 원칙과는 많이 충돌하고 많은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굳이 네. 과거에 쿠데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군은 문민 통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에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그래도 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군인을 전역시켜갖고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계속 그런 군의 논리에 익숙한 그런 사람 이미 여러 가지로 확실하고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넘어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가안보실장까지. 네. 그러니까 이 군에 대한 어떤 통제를 넘는 전반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단지 이제 댓글 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전체의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 국방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이런 원칙이나 이런 것이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게 문제인 거죠, 사실. 네, 네. 그런 사람들만 다 쓰고 보세요. 박근혜 정권에 가면은 물론 이명박 정권 얘기지만 박근혜 정권에 가면은 국정원장도 남재준이 하고 네. 국가안보실장 김장수가 하고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하고 다 군인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군인들이 말 잘 듣고 상명하복에 익숙하니까는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싫은 거죠. 박근혜. 네. 네. 보수 정권은 그게 좋지만 네.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네. 뭐 물론 안 된다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네. 근데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네. 이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몇 번 이 디스펙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지만 김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초에 온갖 사드를 조기 배치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런 합의되지 않고 그런 어떤 뭐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 또 당시에 오바마가 이제 막 트럼프에게 정권이 넘어가던 시기에 미국으로 달려가가지고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이게 뭔가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강조를 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군사적 분란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정도로 청와대에서 일을 마지막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민주적인 통제나 혹은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양성이나 혹은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의 어떤 그런 종합, 민주적인 어떤 총합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 생각대로 그대로 거의 국가를 이렇게 위기에 직전까지 내모는 그런 상황들로 정책을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군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쪽으로 운영했던 것이 민주적 관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하는 지점이 보이는 거고 그것의 시작점이 그래서 댓글 다른 거예요. MB가 네. 시키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말단 공무원도 이거 위에서 댓글 달으라고 시키면 물론 시키면 합니다 또. 그걸 네. 강남구 이런 데서 강남구청 이런 데서 하는데 네. 아무튼 시키면 이거 이상하다. 이거 하면 안 돼. 문제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가 좀 발을 빼거나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킬까 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냥 군무원을 늘려야 되나 보다 이러고서 그럼 늘리고 우리 사람으로 늘리라고 해서 호남 사람 배제하고 네. 근데 또 김관진 전 장관 호남 사람 배제 안 했대요. 자기가 또 호남 출신이니까. 네. 내가 호남 출신인데 호남 사람 네. 배제했겠느냐고 그랬대요. 네. 네. 아무튼 시킬까 또 했다는 거 중요한 거.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시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거나 혹은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드 조기 배치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박근혜가 탄핵된 상태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통용시켜서 바로 이렇게 사드 조기 배치를 앞장서서 이렇게 이끄는 그런 방식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하튼 좀 군인들의 이런 좀 사고방식이 국가 운영에 좀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런 점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보니까요. 그 네. 보수 정권이 약간 군사 문제에 대해서 좀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네. 사회학용으로는 반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사회가 처음에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군조직이 가장 발달한 상태에서 이제 그 군조직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당시의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뭐 쿠데타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그보다 우리 사회가 더 군조직보다 더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이고 어떤 절차적 정의를 저희가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군의 사고방식으로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맞아요.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던 것 같아요. 한겨레가 변해야 됩니다. 네? 갑자기 한겨레로 넘어오니까 군사조직 같은 논리를 벗어나서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한겨레가 벗어나야 됩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이 군 사이버사를 증원을 지시했다. 그것도 사이버사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시를 했다. 이런 혐의를 정리해드린 건데,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스 혐의도 있고, 그거 외에 또 다른 혐의가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검찰은 이미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으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근데 거의 뭐 명징한 사실이어서 네, 너무 확실한 뭐 이렇게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원전 원장이 원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한 최측근이었던 만큼 관련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이명박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한 하수구라고 불릴 정도의 측근이었습니다. 네, 그가 이명박을 만난 건 2002년 상수도 사업본부장 시절인 걸 돌이켜보면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수였는데 하수가 됐네. 온갖 굳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소위 말하면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해서 정말 최측근이고 그래서 그때 원세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명박 측근으로 일할 때는 밥도 맨날 혼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그 보안을 위해서 그죠? 자기가 뭔가 한 말이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에게 해를 끼칠까봐 그래서 뭐 혼따다 뭐 이렇게 막 불리기도 하고 원따로 알았어 원따로. 네, 원따로 그랬나요? 네. 원따로. 네, 원따로. 네, 따로 안 먹는다고. 네, 네. 그렇게 불리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여하튼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자면 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를 계기로 여론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2009년부터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 댓글 외곽팀 30개를 신설해 운영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댓글팀을 운영한 유성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구속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문화예술계 인사와 그 단체들을 해당 분야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09년 2월 5개 분야에 걸쳐 82명이죠. 82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통해 맞춤형으로 압박하게 됐습니다. 네. 그 청와대가 또 직접 문화예술인 퇴출에 나선 정황도 청와대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검찰은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국정원들이 또 대기업을 압박해서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압력을 넣은 사건 이런 부분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데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LA 총영사를 동원해서 개입했다라고 하는 고발 사건 이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아주 검찰이 조목조목 한 3가지 정도의 루트를 통해서 이명박에게 수사의 칼끝을 거의 목까지 겨누는 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상당히 뭐 몇 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점점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이명박 쪽에서 조금씩 검찰의 이런 수사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측근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다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해인 추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자들 앞에 서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달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핵심 측근들과의 자리에서 나라가 자꾸 과거의 발목을 잡
잡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앞서서 지난 9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얼음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명박 때 2인자였던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는 지난 1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원체 뜬금없는 얘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별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더라. 하도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으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저는 그게 맞지 않죠. 네,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더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은 국외적으로 여러 할 일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할 일이 많은데 과거의 일에 너무 매달린다. 문건 하나 나왔다고 과장 왜곡 해석해서 조사하라느니 구속하라느니 쓸데없는 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회의할 일이 없다. 대통령은 가짜는 일로 보고 잘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 마셔야지 왜 얘기를 하죠. 어딘들이 셉니다. 뭐 가짜는 일이랄지 뭐 쓸데없는 일이랄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거의 뭐 이 적폐청산 추사에 대해서 사실상 뭐 의미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또 이 지금 하이라이트가 지난 12일 바레인 출국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건지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제가 그날 이제 영상이나 그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지켜봤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적폐청산 작업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또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파괴했나 봐요. 네, 쉬운 걸 했을 수 있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분야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는데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뭐 성대모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잘 하지 못해서요. 우리가 외교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으로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MB의 이 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그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의 댓글 공작과 이를 위한 군무원 선발 등의 배후로 그 MB 자신이 지목이 되니까 직접 나서서 이 정면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완전히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MB가 이날 기자들에게 뭐 여러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그 뭐 공항에 나올 때 뒤에 일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뭐 MB 출국하지 마라, 뭐 다스는 누구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MB를 압박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김관진 전 장관한테 뭐 댓글 작성 등을 직접 지시한 일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상당히 이제 불쾌한 그런 표정으로 취재진을 돌아보면서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 그것은 상식이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강력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 물론 뭐 의미는 뭐 당연히 좀 단순한 의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시기가 지금 거의 칼끝까지 왔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만큼 지금 반발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략 좀 반발에 이명박 쪽의 반발을 본 좀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재밌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뭐 자기도 뭐 저기가 없잖아요. 수단이 없잖아요. 이명박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잡혀가 생겼는데. 그래서 뭐 근데 얘기를 잘 보면은 나름의 이제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냥 막 한 얘기 같아도 첫 번째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정치 보복이다. 이것은 얼마 안 되는 사례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뭐 침소봉대하는 와중에도 뭐 불법 행위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은 뭐 내가 몰랐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꼬리 자르기로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뭐 이 조사가 오는 것이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전까지도 계속 모든 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와 보수 언론이 다 해온 논리죠, 사실. 그래서 그 논리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참신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보니까 그 이명박 그리고 또 이게 또
저기를 했죠. 이동관이라는 분이. 그렇죠. 엄호 사격을 한번 했죠. 네, 핵관. 내가 이씨, 노무현 정부 것까지도 깔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뭘 갖고 있길래, 여태까지 뭘 갖고 있길래, 뭘 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없죠.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아니, 모르지만. 네. 그러면 하시든지 그러면. 네, 그러게요. 네. 나랑 무슨 상관. 네, 열심히 도와주는 언론들도 있는데. 네. 빨리 이렇게 제보를 하셔가지고, 기사를 쓰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태를 보는 시각이. 네. 이게 굳이 어떤 양대 세력의 대결 구도로 만들고 싶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실제로. 네. 이게 자식이들이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어떻게 수습하거나 또는 그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공격하니까 우리는 방어한다. 이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인식이다 보니까 이게 검찰 수사야 증거를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는 거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참 여러 부분으로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뭘 지지하는 시민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명박 시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끼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대응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불쾌하고 비판적인 시각들로 보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이게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이 돼야 될 건데요. 오랫동안 법조에 출입을 해서 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신 사회부의 강희철 기자가 지난달쯤에 이명박에 대한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길게 한번 분석을 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 글이 써진 시점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서가 확인되기 전 시점이어서 일단 문서로든 말로든 이제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고 그런 사실이 증거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된다면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정원이나 사이버사 둘 다 어느 한쪽이든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이명박은 난감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012년 10112 부대 군 사이버사 수시 부대 계획 보고 같은 그런 국방대회 문건이 검찰이 확보하게 되면 이 문건이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조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 지시 형태가 애매하거나 보고를 받고 용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은 가능합니다. 네. 세세하게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가령 나라가 온통 좌익들 천지인데 국정원은 뭘 하고 있는 거냐는 정도의 언급만 했다면 책임을 피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네. 대통령이 국정원에 먼저 주문을 하지 않았어도 국정원장한테서 정치공작 실행 방안을 보고받고 그렇게 하라거나 잘해보라고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만류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의사표시만 있었어도 그 역시 정치 검열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선에서 또 한 번 더 볼게요. 네네. 세 번째로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선에서 수사가 답부할 경우에 즉 원세훈 전 원장이 MB는 관련 없다. 전부 내가 알아서 내 책임 아래 한 일이라고 배수진을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이버사의 정치 공작은 관여한 사람이 다수여서 증거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정원은 원장과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원 전 원장이 함구하면 수사가 난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검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 사이버사 개입 같은 경우는 지금 문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입증이 상당히 좀 쉬울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하게 이제 원세훈을 통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개입 사건을 했던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포함해서 혐의 입증을 해야 이 이명박의 어떤 그런 죄값이 더 높아질 텐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핵심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명박과 독대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떻게 입을 여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을 열어서 어떤 정도의 아까 앞서 두 번째 관점에서 이조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긍하는 반응을 냈다면 혐의 입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 원세훈이 모두 안고 정말 이명박의 하수구를 자처한 것처럼 아예 완전히 혼자 죽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은 좀 난항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강희철 기자가 그 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 의견입니다.
그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올릴 보고서를 직접 만들진 않는다. 검찰은 다만 관련 보고서 작성자를 불러 내용 시점 등을 조사하고 원전 원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 등 동선 그리고 대통령 일정, 이후 벌어진 국정원 정치 공작의 시점과 내용 등을 교차 확인해 MB와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네. 청와대 보고를 다녀와서 해당 보고서 내용이 실행에 옮겨졌다면 그 보고 자체를 승인이나 재가로 볼 수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특수하고 직접적인 관계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검찰의 간부 출신이니까 수사 경험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변호사일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국정원장이 이제 출입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만 확인하고 대통령의 일정과 그런 부분들만 확인해도 MB하고의 교차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의미의 의견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은 또 다른 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사이버사 정치 공작 수사는 국정원보다 더 빨리 진척될 수 있다. 네네. 국정원 정치 공작은 원장과 대통령이 1대1로 이루어지는 단선 구조라 원전 원장이 뻗대면, 그러니까 버틴다면 우회해서 입증을 해야 하지만 사이버사를 동원한 공작은 관여한 사람이 여럿이고 회의 열고 보고서 돌리고 했기 때문에 물꼬가 쉽게 트일 수 있다. 검찰이 치고 나갈 여지가 그만큼 커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군 사이버사 같은 경우는 뭐 쉽게 혐의가 입증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원세훈의 어떤 그런 그 입을 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좀 관건이 달려있다. 이런 내용들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뭔가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박근혜와 이명박이라고 하는 두 정치인 그 9년이죠. 9년 동안 한국 사회의 중심에 있었던 이 두 인물을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뭐 박근혜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분위기가 약간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 이명박 쪽 그 측근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핵관 이동관이나 뭐 김태호나 뭐 이런 사람들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재호나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속해 있던 정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쪽은 전혀 이 조용한 상태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달리 박근혜 때하고 달리 별로 그렇게 반응이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그 상황들을 한번 이재호 기자가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직후에도 이 공항에서 얘기했던 직후죠. 맞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공식 논평이나 성명을 전혀 내지 않고 대변인의 구두 논평으로만 적당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13일에도 이명박이라는 이름은 당 회의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 MB 지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 우파 통합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만 방점을 찍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시대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보수우파 세력들이 하나가 돼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칼춤을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홍 대표는 오후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도 보수우파 진영이 분열됐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망나니 칼춤에 대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칼춤, 망나니 이런 것. 한 당직자는 MB는 솔직히 보수층에 인기가 없다. 그래서 첫날 구두 논평만 내고 말았던 것이라며 굳이 처음부터 MB와 한 배를 탈 이유가 없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뭔가 박근혜 수사 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당도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많았고 했었는데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달리 거기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의해서 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정당에 있던 의원들이 지금이야 유승민계 의원들이만 남았지만 기존의 어떤 그런 친이계 의원들도 꽤나 나갔어서 물론 지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바른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이쪽도 지금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친이계들이 모였었기도 했는데요. 그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 이제 이번에 당대표가 됐던 유승민 신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지 않았고요. 당 차원에서 당장 대응할 뜻도 없다고 내비쳤습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이전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될지 여부도 아직 불분명하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간단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이제 인터뷰에서 MB가 보수층에서조차 인기가 별로 없다는 점이 취약점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이었죠. 그래서 뭐 네. 창업 공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 정도원 전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서 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태극기 집회도 열고 그런다. 그런데 국민 중에서 MB를 그렇게 옹호하고 보복이다. 그러고 나서는 세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MB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다. 결국은 그래서 검찰 포트라인에 서게 될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 씨가 보시기에 이런 상황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좀 뭐 정치적인 뭐 알력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명박이 별로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정치권들이 반응하고 시민사회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까요? 사실 박근혜가 특이한 거죠. 네. 어떻게 뭐 이 난리를 쳐도 이렇게들 좋아합니까? 네네. 경북 구미에서 숙모제하고 박정희 숙모제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 무죄하고 보통 이런 일이 전직 대통령이 뭐 어쩌고 이렇게 일어나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구 집권당은 보통은 모른 체 하죠. 그렇죠. 네,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이명박이 정치 보복 얘기를 사실 꺼낸 거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다. 라고 하면 자유한국당도 바른정당도 그거 부정하지 않거든요. 네. 정치 보복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적폐청산의 범위에 뭐 다 들어가니까 바른정당에서 잘못한 사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지금 있는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 다 들어가니까 무조건 그 반대하니까 이명박이 손들고 나도 거기 피해자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리고 실제 적폐청산 수사의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정치 보복이라고 함으로써 SOS를 치는 거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좀 미적지근하다고는 하지만. 별로 이게 괜히 엮여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도 거의 간신히 지금 청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다만 이제 그 보수 정치의 균열을 다시 이제 봉합할 필요는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보수 정치라는 거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 보수 정치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축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는 우리 박정희 숙모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근대적인 어떤 우리가 과거에 이념적 우파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인 거고 지금 아스팔트 우파와 박정희 숙모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네, 주로 군복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네. 네.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수도권에 주로 있는 자칭 합리적 보수, 뭐 중도 실용이라고 많이 그랬죠. 네. 이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이 축, 두 가지 축으로 보수 정치가 지탱이 되어 왔는데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두 개가 깨진 거잖아요. 네. 두 부류가. 그게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라고 설명을 하든 뭐라고 설명을 하든 어쨌든 이 두 개의 그 세력이 깨진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중도 실용 측이. 네네. 그래서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촛불 시위에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비박계가 끌려가면서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비박계가 이 중도 실용에 끌려가면서. 근데 지금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완전 무슨 뭐 이게 박근혜의 원조 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과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도 실용의 아이콘이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이 나를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세력을 이제 다시 결합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또 뭐랄까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홍준표 대표가 하는 얘기를 잘 봐야 되는데 페이스북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게 과거에 사카모토 료마 이런 얘기 하면서 사카모토 료마 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욕이나 먹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카모토 료마의 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은 또 일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본 얘기하면 또 무진장 좋아하잖아요. 네? 누가요? 김민아가요. 일본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그 인기가 많은 인물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솔직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네. 근데 하여튼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그 사람이 관련된 무슨 소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그 소설 내용이 마치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통용이 돼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했다는 일 중에 제일 크게 이제 칭찬받는 일은 이른바 사초 동맹이라는 거를 성립시킨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막부에 이제 각 지역이 이제 번 체제인데 이제 그 사스마번하고 조슈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조슈번이 이제 과거에 무슨 뭐 지금의 아베 신조까지 이르는 무슨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무슨 뭐 그런 오늘날의 극우 사상의 뭐 원조인 듯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조슈번은 막부 체제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천황 중심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사스마번은 막부가 끝은 아닌데 뭐 개혁은 필요한 것 같다 막부에 그래서 개혁을 요구하는 이제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제 이 사스마번이 그 과정에 이제 막부에 의해서 막 타격도 많이 받고 이래갖고 완전히 이제 그 좀 어이가 없어집니다 이 처지가 그리고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뭐 자칭 유신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부 체제를 끝내고 싶은 사람이 가갖고 사스마랑 조슈를 동맹을 시켜버리면 뭐 합의점을 찾아갖고 동맹을 시켜버리면은 그럼 실제로 막부 체제를 타도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토사번인데 조슈도 아니고 사스마도 아니에요. 뭐 상관도 없는데 가가지고는 두 번의 대장들을 앉혀놓고 이 흥정을 붙였다는 거죠. 네. 흥정을 붙여가지고 둘을 동맹을 맺게 해서 막부 체제를 끝내고 메이지 유신으로 보내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게 로마가 했다는 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거를 홍준표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게 뭐겠어요? 홍준표는 자기 이제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데 사실 친이죠. 과거에 이명박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그러나 어쨌든 자기는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데. 본인은 이제 그 홀로 다니는 늑대라고 불리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좀 그런 이제 그 이 무인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로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북진일도로 도장에 다니면서 검을 좀 익혔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서 우리 그 친박과 친이를 갖다가 이렇게 잘 화해를 시켜가지고 자유한국당의 단결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보복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는 걸로 내부의 갈등을 이제 봉합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걸 볼 때 이명박과 박근혜의 두 사례는 어쨌든 전임 정권의 과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잘못한 것으로부터는 이제 지금 있는 야당들은 거리를 두고 싶지만 다시 이제 두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중도실현과 이념적 우파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이 사람들의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개념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이해관계가 맞아 돌아가고 있는 건데 뭐 모르죠. 근데 또 네. 서청원 녹취록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유승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제가 이제 정치부 출입하면서 봤던 이제 경험들을 비춰보면은 MB가 좀 덕이 없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두원 전 의원만 해도 제가 뭐 미아에서 자택 앞에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때 이제 저축은행 사태 때 구속된 뒤로 뭐 가정이 거의 파탄이 났어요. 네. 뭐 가정이 파탄. 네, 혼자 살고 있고 지금 이제 자녀들 다 떠나고 뭐 그렇게 살고 있고.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네, 그런 상황이고 뭐 구해주지 않았죠. 그때 이제 구속되면서도 뭐 위에 분들 다 누리시고 뭐 이런 말씀도 남기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고 또 이제 홍준표 지금 당 대표도 별로 그렇게 썩 MB랑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요. 당시 MB 이제 대통령일 때 법무부 장관을 내심 원했던 걸로 이제 이제 국회에서 얘기가 돌았었는데 뭐 그거를 MB가 전혀 콧방귀도 안 끼니까 이제 홍준표를 법무부 장관 시키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이제 논리적인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제 그 공과 이제 분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소외됐다 보니까 홍 대표도 지금 와서 이렇게 굳이 도와줄 뭐 그럴 큰 유인 동기는 없지 않나. 이제 뭐 큰 대회에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보수라고 하는 쪽의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에서 자기를 내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다시 옹호하고 나섰을 때 자기에게 쏟아지는 이익이 있으면 나서겠죠.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닐 테니까. 이명박을 만든 삼걸이 있지 않습니까? 삼걸. 이상득, 이재호, 정두원. 이렇게 있는데 정두원 뭐 시작하자마자 이상득한테 개겼다가 바로 이제 내쫓긴 다음에 그 엄청난 탄압을 받고 남경필하고 같이 정치 사찰당하고 우리 정치 사찰 받았어요. 기자회견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뭐 이런 그래갖고 정두원 전 의원은 지금은 거의 자유인이죠.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다니고 아무렇게나 뭐 떠들고 홍준표 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미국에 같이 있을 때는 같이 골프도 치고 뭐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맞습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자기도 나름 이제 힘도 쓰고 하려고 그랬는데 홍준표가 사실 뭐가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남들하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독소리나 날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신경 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호가 뭐 왕의 남자라느니 뭐 여기 한나라당에서 엄청 힘께나 쓰는 듯이 행동하고 했지만 사실 그 정무장관 뭐 무슨 특임장관 시켜준 거 말고는 사실 실속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그래요. 도와줘도 이렇게 뭐 돌아오는 게 없네요. 본인은 계속 통일부 장관 이런 쪽을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고 별로 이게 덕본 거 없고 오히려 좌파라고 그러고 과거에 그 이력 때문에 좌파라고 그러고 막 사실 근데도 이재호는 속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도 내가 대신 감옥 가겠다고
개신 가겠다고는 안 했지만 이명박 정권 잘못 때문에 내가 감옥 가겠다고도 하고 그런 얘기도 훌륭한 분이에요 이재호 씨가 아주. 훌륭하다기보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정권 말기 올드 60예요. 올드 60. 이럴 때는 자기가 이렇게 계속 그 왕의 남자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거 없었다. 정말 이제 아까 김민아 씨가 얘기한 대로 나 그런 거 받은 거 별로 없고 별로 위세를 누리는 권력도 없다. 뭐 이런 얘기라고 계속 부인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호가 의원도 떨어지고 끈이 다 떨어졌잖아요. 아무도 가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부여잡고 늘 푸른 한국당 있는데 왜 그러세요? 늘 푸른데 그거라도 부여잡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뭐라도 이제 언론에다 한 줄 실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는 순박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순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그리고 유일하게 그래도 누릴 거 누린 사람이 이상득밖에 없어요. 그 한걸 중에. 근데 이상득도 이제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이상득 막 감옥 가고 지금 또 재판받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또 뭐 나왔는데 잊어버렸어요. 요새 이상득은 염색도 안 하고 아니 무슨 얘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자원외교 하면서 이상득은 뭐 혜택을 많이 받죠. 그래도 어쨌든 이명박이 이제 권력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다 이제 깨지는 일만 남은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명박이 직접 나서서 떠들고 있는 거죠. 지금 핵관 이동관 정도나 뭐 가서 이렇게 또 방어를 해주지. 지금 이 불충한 박형준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이명박의 원투펀치인데 박형준 썰전에 나가서. 썰전에서 계속 그래도 이명박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해서 계속 욕먹고 있잖아요. 옹호는 하지만 하나만 하는 얘기나 맨날 하고 착한 척 하면서 유시민이랑 같이 이렇게 뭐 사실 우리는 방송인이야 뭐 이런 태도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썰전 딱 그만두고 나는 적지 보복에 대항하는 투삼입니다. 이러면 과거 우리 운동권 출신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결기도 없고 이거. 이제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앞에 것들을 이제 보면은요. 결국 검찰 수사가 군 사이버 사령부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나왔던 정윤회 문건 보도 2014년부터 나왔었죠. 그 정윤회 문건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그 취재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찰은 이미 국정원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었고, 뭐 저희도 뭐 봤지만 두세 번씩 엎어졌잖아요. 원장에 대한 수사도. 그래서 새로 나온 팩트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석하고 자료들이 남고 계속 나오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의 수사를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세훈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국정원에 파견 갔던 그 핵심 검사들이 거의 수사를 방해하고 뭐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압수수색하는 장소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그리고 뭐 녹취록을 다 조작하고 뭐 이런 쪽으로 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당시 윤석열 댓글수사팀장의 수사를 방해해서 혐의 입증을 곤란하게 만드는 바람에 원세훈이 사실상 감옥에 안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이 파견 검사들, 이 수사를 방해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원세훈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데는 성공해서 지금 이제 감옥에 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명박의 국정원 관련된 개입을 이해를 시키고 혐의를 입증하려면 원세훈이 결국 키맨이고 거기서 입을 열어야 된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태호 전 기획관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뭐 이 두 사람이 과연 이명박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은 홀로 다 독박을 쓰고 갈 것인가 그게 결국 핵심일 텐데 거기에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성향은 잘 모릅니다만은 결국은 추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이해를 얻을 것인가 어떤 그 독박 쓰고 들어갔을 때 이명박이 뭘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본방송에서는 일단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거의 목끝까지 이르렀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세 가지 혐의 중에서 다스는 지지난주에 정리해드렸으니까 두 가지 혐의를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여의도 동물원에서 다시 정치권 이야기들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봬요.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여의도 동물원. 오늘 얘기는 좀 여의도 얘기보다 먼저 국방 얘기 쪽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SA를 넘어오던 북한군 병사가 북한군 쪽이 쏜 총상을 입고 남으로 넘어와서 이 아주대 병원 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팩트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재호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북한군 하급 전사 간부로 추정되는 북한군 한 명이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JSA를 통해서 남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북한군 병사는 오후 3시 31분께 우리 군 경계병들에 의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50m 떨어진 남쪽 지역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이 병사는 북에서 지프를 몰고 남쪽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요. 네. 이 지프는 판문각 근처에 있는 배수로 턱에 걸려 멈춰섰고요. 이제 그 지프가 걸려서 멈춰서니까 병사는 곧바로 운전석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대로 남쪽으로 내달렸고, 동시에 주변 소초에서는 북한군 여러 명이 튀어나와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네. 이 병사는 북한군 총격으로 팔꿈치와 어깨, 복부 등에 대여섯 군데 총상을 입고 아주대 병원에서 이국종 의사의 집도로 2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지금 JSA 쪽을 통해서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잘 없어서 상당히 좀 그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부분까지 좀 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러 이슈가 다시 묻히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요. 일단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뭐 보수 언론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군의 당시 대응을 뭐 군사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처음으로 북한군의 총탄이 우리 지역에 피탄된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군은 어떤 대응 태세를 취했느냐, 대응 사격은 왜 안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중장 계급이고요. 네. 유엔사 교전규칙은 첫째, 아군의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둘째, 위기 고조의 우려가 없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당시 북한군이 자기들끼리 총격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우리 군에게 총격을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응 사격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사건이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유엔사에 관할 구역이죠. 네. 우리 군이 2004년 11월 경비 임무를 넘겨받았지만 여전히 합참이 아닌 유엔사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애매한 지점인데, 군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지금 야당이나 조선일보의 어떤 그런 우리 군 대응의 부족함에 대해 질타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또 역비판을 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그 당시에 이 넘어오고 있는 북한군, 자기 군에게 총을 쏜 건 맞지만 추후에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가지고 남쪽 땅에 이렇게 총이 피탄이 됐으면 그거는 결국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문제의 맥락의 핵심은 결국은 이 정부가 바뀌니까 군이 이 미온적으로 북한에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 자체가 이재호 기자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구역 자체가 유엔사 관할 구역이고, 여기는 결국은 북과 남이, 남과 북이 이 평화를 위해서 서로 회담을 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공동 경비 구역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총기 사건이 발생을 하거나 서로 격발하는 일이 벌어져서 교전이 벌어지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휴전선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교전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했어야 되는 건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통해서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버린 걸까요? 그러네요. 네. 이 계급이 뭔지부터가 언론이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은 계급이 뭐예요? 이 병사. 하급 전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급 전사가 뭐예요, 계급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잘 알잖아요. 하급 전사가 뭡니까, 계급이? 네. 아니, 이제 그 이등병은 전사라고 하고. 네. 이제 그 위는 이제 뭐 하급 병사도 있고 뭐 이런데. 네. 예, 계급이 이상하더라고요. 보다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네,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하급 전사 아니고 하전사라고 또 나오는데. 하전사, 네. 하전사는 또 뭐냐? 그건 부사관이고 또. 그러니까 계급을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뭐 하든지 말든지.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중요한 지휘관의 운전병을 하시던 분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하여튼 뭐 왔으니까 빨리 살려주세요. 네, 이국종 센터장이 지금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했고. 우리 위대한 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또 위대한 수원. 근데 열심히 또 이거 또 브리핑한 거 열심히들 쓰죠 또. 네. 배를 열었더니 기생충이 그렇게 많고 예, 뭐 옥수수가 나오고 뭐 똥이 묽지 않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계속 쓰죠 또. 네. 북한의 상태가. 또 키도 작고 뭐 네.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소장이 2m 돼야 되는데 1m 60cm밖에 안 되고. 네. 이젠 소장 길이까지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 건강 상태나 지금 이 치료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생명이 막 위독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수술 회복 상태를 지켜봐야 그 생명을 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넘어왔느냐 이건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네. 물어보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일보 등등 자꾸 이제 총을 왜 안 쐈냐고 하고 또 국회에서도 왜 총을 안 쐈느니 많으니 하니까 참 큰일 난 거죠. 이 얘기는 네. 정의당의 김종대 아저씨 불러갖고 떠들으라고 그러면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뭐 길게 올렸더라고요. 글 쓰고 라디오 계속 나오고 뭐 김종대 의원의 세상이 가가지고 지금. 근데 아무튼 그걸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얼척없는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이런 데서 괜히 총 쏘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작은 충돌도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문제가 크죠. 그리고 지금 특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요. 네. 왜 중요한 시기냐면 우리 위대하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녀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다녀가셔가지고 이제 원래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하느니 마느니를 우리가 또 그거 갖고 이제 예측을 많이 했어요. 네. 무슨 중대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근데 중대 발표를 했는데 뭐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지만 뭐 하여튼 북한을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얘기들을 쭉 했죠.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쌍중단, 쌍계병행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네. 여기 쌍중단에 대해서 북한은 도발을 하지 말고 여기는 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네. 이 쌍중단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는 걸 중국이 인정했다. 이게 트럼프 발 이제 워딩이잖아요. 네. 오늘 나온. 네. 그런 걸 볼 때 어쨌든 미국은 계속 압박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제 대화를 안 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이죠.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이 뭐 대화 채널이 뭐 두세 개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계속 이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또 그 트럼프가 중국 가서 막 여러 가지 그 시진핑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기분이 네. 상당히 좋다 뭐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미국의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미국의 불충한 가짜 뉴스들은 지금 네.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완전히 무슨 영혼을 뺏긴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동아시아 순방에서는 북한하고의 무슨 뭐가 오가는 그런 시그널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베트남에 간 이후에 베트남과 아세안 플러스 3에 간 이후에 네. 조금 이제 좀 징조가 좀 나왔고 왜냐하면 뭔가 대화를 하는 듯이 이제 떠들고 그렇죠.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나는 너 김정은을 뭐 자꾸 뚱뚱하다고 놀린 적이 없는데 왜 나더러 늙은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거 쓰고 우리 뭐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아무튼 웃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뭐 잘 지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준 거잖아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특사를 파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숭뭐라는 사람인데 숭인데 숭 뭐지? 잊어먹었어요. 저도 이름 까먹었네요. 숭 뭔지 잊어먹었는데 송씨예요, 송씨. 네, 송씨를 파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산당의 대외연락부장이죠. 네. 공산당의 대외연락부장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같은 그 공산주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네. 공산당끼리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거고, 특히 이 사람은 시진핑의 측근이라고도 하고, 뭐 측근이라기보다는 시진핑 시대에 굉장히 고속 출세를 한 이른바 시가군, 뭐 그들 발음은 뭐지? 시자진이라고 하는 네. 그들의 일원인 것 같아서 어쨌든 중요한 사람인데 원래 이제 뭐 공산당이 당대를 하면은. 주변에 이제 공산당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결정했다를 가르쳐주는 특사를 보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시기가 묘하긴 하다는 거죠. 네. 그래 트럼프가 왔다 갔고 트럼프와 미국은 계속 저러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중국이 그동안 김정은 정권하고는 별로 사이 안 좋았는데 거의 김정은을 무시했었는데 네. 특사를 보내서는 김정은하고 뭐라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네. 중요한 이제 이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정은은 그 전까지는 뭐 좀 직책이 애매했는데 작년인지에 재작년인지에 다 이렇게 자기들 체제를 손에 봐가지고 뭐 장석택도 죽여버렸겠다. 네. 뭐 이제는 명실상부한 노동당의 이제 괴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이 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공산당의 대장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미국의 조셉 윤이라는 사람 있죠. 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인가요? 뭐 그런 이상한 직책이고 또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미국 측에. 네. 이 사람이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안 하면
그것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제로 68, 오늘로 62일째입니다.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미사일 쏜 이후로 계속 상황들이 조용하고 잠잠했던 그 상황이 지금 60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나름의 조건들을 우리가 굳이 찾아보려고 하면은 갖춰주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교전이 발생했다. JSA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자존심이 있는데. 물론 조셉윤이라는 사람 지금 한국에 있거든요. 그저께인가 와가지고. 근데 조셉윤은 그 60일 동안 북한이 뭐 도발을 안 한다고 하고 60일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는 안 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조건을 갖춰줬다는 거죠. 그 잘 해봐야 되는데 괜히 여기서 총 쏴가지고 뭐 그 문제 만들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총을 쏘는 게 원칙이라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 군인이 직접 나와서 교전 규칙상 이게 지금 총을 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줬는데 그거를 지금 뭐 이틀째 계속 조선일보에서 그리고 그 모든 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 군인이 모든 걸. 그 서울신문인가요? 우리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이재용 기자님의 과거에 이재용 기자님이 다녔던 서울신문이에요. 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디스펙트. 그래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명박이 현대아파트 그 가족들이 막 다 땡겼을 때 그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신문. 그래서 한결에 비주류입니다. 이재용. 비주류여가지고. 네, 그래서요. 서울신문이 멋있게 썼어요. 다 취재를 해가지고. 그 멋있는 그 뭐죠? 하여튼 그 JSA에 있는 우리 군의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 병사들을 차마 보낼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다 이렇게 지원 요청하고 병사들은 다 이렇게 숨어 있으라고 하고 자기하고 그 높은 사람 그 와중에 높은 사람을 데려다가 가서 나주포복으로 가서 북한군을 건져왔다.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제가 못 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네요. 간부가 이런 간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저희 조선일보랑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총을 쏘고 난 뒤에 발생한 시간 차이가 한 그 군인을 그러니까 내려온 북한군을 발견한 시기가 한 16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차이에 도대체 그럼 우리 군은 뭐 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막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뭐 했는지 그 서울신문에 다 써 있어요. 그 전화해가지고. 신문을 좀 읽어 이 사람들아. 이재훈의 서울신문을 읽으라고. 저 이재훈은 아니죠. 전화를 해가지고 이 증원병력 파견하고 그다음에 지시 내리고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판문점이긴 하지만 판문점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에 나온 것만 알지만 거기가 딱 그렇고 그리고 평소에 거기는 경비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이 숲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탐지 장비를 돌려봐야 북한군이 어떻게 된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거기가 평화구역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휴전선하고는 달라요. 일반 휴전선들이 열감지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는 서로가 서로 간의 어떤 그런 평화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판문각이기 때문에 심지어 북한군이랑 그 이 한국군 경계병들이 거의 가까운 데는 소초가 5m 거리에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서로 여기는 소총도 지금 들지 못하게 돼 있고 아까 그래서 이렇게 북한군이 쏜 총들도 대체로는 지금 권총을 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소총은 훨씬 더 큰 화기니까 그런 화기도 가지고 있지 못할 만큼의 평화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북한군이 내려오는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군이 신중하게 대응한 거는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북한군 있습니다. 찾는 것에도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냥 있는데 뭐 걔들이 그 북한군이 우리 군한테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야, 우리 저기 누구 도망가니까는 가만히 있어. 우리 잡으러 가는 거니까 너네 흥분하지 마.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그 사람은 전쟁 난 줄 알았대요. 전쟁 났다 이거 막 내려온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고 그 16분이 걸리죠 그러면. 다만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되는 과정이 1시간 넘게 걸려서 그건 문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잘 보고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기는 맞네요.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게 그 핵심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다 잘했는데 왜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그 직보 체제를 통해서 무슨 뭐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공격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판단해서 바로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다고 또 지적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 총을 쏜다고 막 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 경고 사격 정도는 해야 되는지 아니냐 뭐 교전 수칙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너무 특전사 출신이라고 너무 무섭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를 아무리 특전사 출신이어도 얘기하셨더니 또 조선일보가 만세를 불렀더라고요. 만세라기보다도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상식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식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 군도 북쪽에다 지난번에 기관총을 쏴버렸잖아요. 기관총 훈련하다 말고 기관총
기관총을 북쪽에다 쏜 다음에 북에다 방송했잖아요. 지금 그거 잘못 쏜 거니까는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런데 북한에서 뭐 그거에 대해서 대응 사격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걔네도. 축구 경기를 하는데 반칙을 하면은 그것은 심판이 와서 옐로 카드를 주는 것이지. 그걸 뭐 이제는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유엔사령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북한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그럼 너네 페널티를 뭘 주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이지. 뒤에서 그 이후 과정에서 그걸 뭐 쐈느니 안 쐈느니 그 총알도 아깝게 왜 그럽니까?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여하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북한군이 남한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분이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총상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내려온 경위나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여기 대응 과정이 뭐 이렇게 만약에 대응이 좀 미숙해서 이분이 뭐 우리 군의 실수를 해서 사망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인 공격 수단으로 지금 군 문제를 자꾸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군 내부의 사기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그 조선일보가 얘기하고 있는 군 내부의 기강 문제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의도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 안철수와 유승민 계속 지금 뭐 둘이 뭐 이렇게 짝짝꿍이 맞았다가 뭐 서로 틀어졌다가 이런 그런 행보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유승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바른정당의 대표가 됐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건 유승민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저한테 집에 있는데 요새 뉴 닌텐도 2DS를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 새롭게 닌텐도를 시작하신 겁니까?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휴대용 게임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네.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게임기를 많이 갖고 싶었는데 못 가져가지고. 저도 그렇죠. 네, 휴대용 게임기로 근데 이제 휴대용 게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휴대용 게임기로 과거의 고전 게임을 막 돌린다. 이것에 막 해킹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 왜 했지? 아무튼 그런 유승민 대표 탄생하고 바로 이제 떠든 게 중도 보수 통합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봐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무슨 인생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계획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풍찬 노숙 하다 보면은 참 밝은 날이 옵니다. 그 얘기만 해갖고는 승부가 안 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든 정당이 나아가야 할 지향성이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묶이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운동권도 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동권도. 물론 그 얘기만 해서 되는 거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빠져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물론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선거 전망 이런 것도 있지만 유승민 체제의 바른정당이 과연 그 미래 비전이 있느냐, 삶의 계획이 이게 세워지는 거냐, 안 세워진다. 어렵게 살다 보면 뭐 밝은 날도 온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래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럼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벌써 나갔는데 앞으로 또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경필 도지사라든지 우리 원희룡 도지사라든지 뭐 바른정당 간판 달고 나가서는 뭐 당선될 확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외에 뭐 그들과 함께하는 정병국 전 대표라든지 남원정, 김세연 의원 이런 사람들 있다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나가면 이게 뭐 바른정당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의당보다도 작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삶의 계획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참죠.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가 주장하는 대로 그러면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내가 추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정계 개편 통합 이런 거 관련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대선을 보고 대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보수를 혁신해서 보수를 혁신하고 그 과정에서 중도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외연 확장을 크게 해서 대선에서는 지금의 어떤 더불어민주당하고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갖고 그걸로 이겨보겠다라는 게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오는 결론이 이제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그 말이 나온 것은 이제 이렇게 갈 거니까는 이렇게 가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어렵게 좀 살아보자. 지금 홍준표가 문도 닫는다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한 이제 워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이후에 남경필 도지사 등이 이제 못 들이봤잖아요. 어디 물어보면은
양경필 도지사가 이제 뭐 바른정당으로 잘해보겠습니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네. 잘 되는지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게 왜냐면은 양경필 도지사 등이 얘기한 거는 보수 통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걸 그러면은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것은 결국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하고 그렇죠. 네. 뭐를 짝짝꿍 해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상. 그 뭐 짝짝꿍이라는 거 얘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래서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제 전망이 있는 듯이 인생의 계획이 세워지는 듯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끌려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안철수 그렇죠. 대표 생각하기에. 호남계 의원들이 아주 반발이 세지고 있고 뭐 유성엽 이런 사람들이 거의 지금 대놓고 또 이상돈 이런 사람도 안철수를 거의 뭐 정치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의 뭐 그런 우리가 상황까지. 제가 야구 얘기하는 겁니다. 야구의 명언에 그런 것이 있죠. 박한이는 정신병자야가 있죠. 거의 그 분위기로 지금 안철수 대표를 어디 얘기예요? 기아 타이거즈 얘기인가요? 그거? 네? 박한이는 정신병자다는 어디서 나온 거지? 모르겠네요. 박한이는 삼성 선수인데 왜? 대구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성 선수. 그건 아니고요. 그럼 삼성 감독이 한 것입니까? 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네. 박한이는 정신병자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가 야구에서. 네. 근데 거의 국민의당의 그분들이 하는 얘기 거의 안철수는 정신병자야 수준에. 그렇게 됐죠. 제가 안철수 대표가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야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진짜로 두면은 다 뭐 좀 동교동계 또 나간다고 막 또 이렇게 또 막 공포탄 쏘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분위기 잘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분위기를 잘 만드는 이제 과정인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의 어떤 분열과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될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네. 왜냐면은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하는 그런 이제 거기까지 갈 것이냐. 저는 뭐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방선거 지금 얘기하는데 그 스탠스를 굳이 보여줄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양쪽에서 이제 좀 부딪히고 말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네네. 여기서 재밌는 것은 홍준표 대표를 예방하려고 그랬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만나고 홍준표 대표 만나고 유승민 대표가 그죠? 네. 그다음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만나고 이렇게 쭉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만나고 쭉 이제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홍준표가 굳이 안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또 말폭탄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죠. 서로 막 비난을 했죠. 아주. 네. 그런 점들은 뭐 홍준표의 이상한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홍준표 대표도 사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바른정당에 무슨 후보 잡힌 건 아니다. 이 시쳇말로 대구에 갔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갔죠. 박정희 전 대통령 산신 100주년 무슨 북 콘서트 한다고 갔습니다. 대구 사람들 좋아하는 거죠, 그거. 갔는데 뭐 난리 났어요. 홍준표 불러가라. 폐해류나다. 무슨 바른정당의 무슨 스파이다. 왜 난리 났어요. 그렇죠. 바른정당 배신자들과 손을 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주 궁지로 보는 나쁜 놈이다. 정유경 기자가 아까 그 현장도 가고 이명박 그 공항도 가고 그래서 원래 나왔으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굳이 유승민을 만나갖고 화기애애해야 될까요? 보수통합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죠. 만나갖고 괜히 만났고 뭐 주먹질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또 그러니까 그냥 안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는 안 만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 만나는 것으로 인해 안 만나는 것과 동시에 바른정당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더 왔다가는 김무성이 너무 세지니까 지금 홍준표 김무성의 5월 동주 체제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오자마자 홍준표 대표가 김무성 공기를 잡았더라고요. 뭐 너네는 개파도 아니다. 공동 기자회견하는데 15분 늦게 오고 막. 김무성 혼자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오자마자 김무성한테 거기가 내 자리라고 그러고. 내 자리인데 네가 앉았냐 그러고. 김무성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그게 5월 동주했지만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김무성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트로이의 목마다 김무성이 와가지고는 홍준표 밀어내고 대표할 것이다. 홍준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홍준표 걔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개파가 없는 사람이죠. 뭐 없다기보다는 자기도 만들고 싶은데 안 만들어져요. 그게 뭐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더 들어가갖고 김무성 세력이 커지면은 안 된다 이거죠. 당장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이 5월 동주
김홍동주. 네. 이 팀으로는 지금 김홍동주라고 하면 홍준표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홍김동주. 네. 그러면은 여기 대표 선수로 김성태 의원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성태 동명이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성태 한국노총 출신의 네, 강서에 네. 아주 코막힌 소리를 내는. 네. 굳이 얘기하자면 무투파. 네. 거기도 화가 나면 꼭지가 돌면은 막 부셔버립니다. 우리 역시 뭐 그 영상이 이상한 게 많아요. 강서 쪽에서 맨날 네. 그 주민들하고 싸우고 막. 네. 우리 노조 출신들이 맨 그런 식입니다. 네. 아무튼 그 양반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나가면은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건 누구한테 최대한으로 유리한 거냐? 그건 무조건 김무성 의원한테 유리하죠. 왜냐하면 둘이 친하니까 워낙. 네. 김무성 측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허수아비 되는 것이죠. 바지사장 되는 것이죠. 그게 싫으니까 이제 문 닫는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더 받아갖고 이 서청원과 누굽니까? 최경환을 밀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 여론이 만약에 올라오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면은 안 되죠. 네. 왜냐?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서청원의 녹취록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고, 바른정당 안 만나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유승민의 중도보수 대통합이라는 거는 당분간 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무조건 안철수랑 좋은 분위기를 만들되 서로 뭐 통합까지는 안 가는 그런 수위에서 조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는 겁니다. 지방선거까지는. 모르죠. 근데 정치는 또 생물이고 뭐라고 떠드니까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지만 각 당 내에 잠복해 있는 갈등의 수위는 계속 높아지죠. 네. 그 지방선거에서 성과가 제가 볼 때는 다 안 좋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제외하고는. 그렇겠죠. 그것도 모르죠. 근데 선거라는 게 뭐 항상 예상한 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모르는데 어쨌든 결코 이제 승리했다라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결과일 거예요. 야당들로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 보면은 총선까지 가면 네.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선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유승민하고 안철수 두 차기 대권 주자가 명확하게 지금 보수 대 진보 보수 대 진보든 뭐든 간에 양자 구도를 상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이제 양당 구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지방선거는 이대로 치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호남 쪽을 아우르는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에게 약간 좀 정치적인 길을 열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좀 이제 유화의 제스처를 내모했는데 그게 당대당 통합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벌써 지켜봐야 되겠죠. 네. 갈등 수위가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이 심지어 전응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장애인 비하 용어인데 쓰면 안 되죠.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안철수 대표한테 그랬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떻게 네. 있습니까? 그냥 빨리 그들은 그냥 민주당으로 빨리 돌아가서 여당 의원 되고 싶나 봐요. 받아줘야가지요. 거기도 더불어민주당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슬프네요. 예. 네. 예. 지난주에 전해드린 것처럼 전병헌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동안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본인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아마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일단은 수사에서 결백함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다음 주나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이명박 쪽의 반발, 그리고 북한군 기순 사건, 그리고 안철수와 유승민의 짝짝꿍, 이런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이조 기자 어떠셨나요? 첫 방송 해보니까. 네, 전혀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했는데, 청취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고요. 네. 앞으로도 종종 네. 기회가 있으면 네. 불러서 같이. 다음번에 꼭 원세훈 아들 얘기를 하시죠. 네. 아까 저희가 잠깐 소코너를 하는 사이에 이조 기자가 재밌는 얘기를 원세훈 전 국장과 관련된 경험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네, 이야기를 다음에 불러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아들이었다는 이런 얘기.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